일일 모의고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문제인데 문제 대체로 쉽죠? 네, 쉬운 문제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쉬운 문제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대충 알면 대충 답만 다 피해갈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의 특징이 쉬운 것 같은데 막상 점수는 또 의외로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1번 문제입니다. 손해배상 책임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고 두 문제 출제됩니다. 손해배상. 1번 개업공개사 등이 아닌 제3자의 중개행위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제3자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즉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를 해서 중개사고 나도 보험금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왜?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험 가입이 안 되니까. 개업공개사 등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직원이 잘못했으면 사장이 잘못한 걸로 보니까 직원 잘못한 거는 보험금 받죠. 보조원이나 소속공개사 잘못한 거는. 근데 아예 무등록 중개업자 중개를 통해서 계약하면 이 법상 책임은 없다고. 민법에 의한 책임은 있겠죠. 민법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받을 수 있겠지만 공인중개사법상 책임이 없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보험금은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개인재산 압류해서 받아갈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이 법상 책임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 법상 책임은 쉽게 보험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재산이 없다 하더라도. 근데 공인중개사법상 책임이 없고 민법상 책임이 있어봐야 만약 피해를 입힌 사람이 재산 한 푼도 없으면 아무리 민법상 소송해가지고 판결문 받아도 소용없죠. 휴지 조각에 불과하잖아요. 돈 없다고 돈 없어서 안 갚는다고 감옥 가는 거는 아니죠. 그 돈 없다고 죽지는 말라고요. 특히 연예인들이 돈 없어서 자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갑자기 잘 나가서 돈 많이 벌다가 없으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서 잘 죽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처음부터 없었으니까 없다고 안 죽어요. 잘 버텨요 저는. 있다가 없는 사람이 못 견딘다고 실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틀린 답. 2번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에도 관여한 개업공개사가 잔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즉 개업공개사나 직원이 계약금 떼먹고 도망가면 보험금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중개행위와 관련된 사고만 보험금을 받는데 그 중개행위인지 여부는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객관적이라는 것은 고객 입장에서 판단, 고객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보는 게 객관적이잖아요. 주관적은 주인 관점에서 보는 게고 손님 입장에서 바라본다. 쉽게 말해서 직원이 돈 떼먹고 갔어요. 그러니까 사장 보고 책임지라고 하니까 사장이 내가 직원 보고 돈 떼먹으라고 시켰냐. 자식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지금 직원까지 내가 왜 책임져야 되냐 이렇게 주장했는데 판사는 직원의 업무상 행위는 사장의 행위로 본다. 법조문에 본다. 네가 아무리 안 했다 해도 본다라고 딱 법에 돼 있으니까 추정한다가 아니라 본다죠. 그래서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개업공개사는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등록은 해야 되죠.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정 가입이 안 됩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6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개업공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 제공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세 가지 원인이 있어야 됩니다. 개공의 고의가실, 고용인의 고의가실,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 제공. 세 가지를 원인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작년에 비재산상 손해 배상해야 된다. X. 정신적 손해 배상해야 된다. 위자료 배상해야 된다. 다 X. 즉 보험금으로 위자료 안 줍니다. 정신적 손해 안 줍니다. 비재산상 손해도 배상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말이죠. 비재산상 손해, 정신적 손해. 우리나라에서 정신적 손해 많이 인정돼야 안 돼요? 예, 거의 안 되고요. 우리나라에서 이혼 소송한 것 중에서 위자료 최고 많이 받은 게 5천만 원이에요. 김주아 앵커 완전 사기 결혼 당했잖아요. 남편이
애까지 있으면서 총각이라고 속이고 이렇게 했는데도 위자료 5천만 원밖에 안 돼서 그 여자분이 유명하니까 5천만 원 준 거예요. 보통 사람은 1,000만 원, 10년 동안 두드려 맞고 살아도 1,000만 원도 못 받아요. 위자료 별로 많이 미국 같은 데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해서 위자료 엄청나게 많이 인정되는 경우 있어요. 우리나라는 크게 인정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 변호사가 이야기하더라고. 이혼할 때 위자료 많이 달라 이런 거 자꾸 기책 사유 주장하지 말고 그냥 좋게 해가지고 재산 반 나누는 게 가장 좋다고요. 재산 분할 청구하는 게 더 낫다고. 위자료 청구해가지고 괜히 감정만 나빠져가지고 재산 한 푼도 못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위자료 필요 없으니까 그럼 우리 재산 반 나누자 이렇게 주장하라고요. 위자료 받으면은 세금도 내야 돼. 근데 재산 분할하는 건 내 거 내가 가져오는 거니까 세금도 안 내잖아요. 내 걸 내가 가져오는 건데 양도 차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재산 내가 가져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면 합격해야 되겠지만 합격 못해도 엄청나게 도움이 학원비 10배 이상의 이익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한 공탁금은 폐업 사망에도 3년간 회수 못한다. 우리 암기 프린트 46번에 11번, 12번에 있습니다. 왜 3년이냐? 민법 766조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손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기 때문에. 그럼 공탁금 다 찾아가고 없는데 2년 있다가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수도 있다고요. 그럼 줄 수 없잖아요. 이미 다 찾아가 버렸으니까. 그 3년간은 못 찾아간다고요.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는 3년입니다. 1번의 답 1번이고요. 2번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제도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요거는 시험에 1번은 해마다 나오고요. 2번은 3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됩니다. 1번 개업공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금 등을 예치하도록 거래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고 예치하고 안 하고는 거래 당사자가 결정을 합니다. 예치 대상은 계약금 등이다. 등. 우리 암기 프린트 16번 맨 밑에 있는데 계약금 등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도 포함된다. 잔금은 동시이행을 해야 되잖아. 원칙은. 동시이행을 하려면 등기부에 등기관이 기재하는 것과 동시에 잔금을 치른 게 동시이행이라고요. 근데 우리 거래간행은 동시이행을 못하고 선이행을 하잖아요. 매수인이 아직 등기도 확실하게 넘어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등기 전에 필요한 서류만 받고 돈 주죠. 그래서 잔금도 계약금 등에 포함된다.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원래 민법에서 매매계약은 상무계약이고 동시행 관계 있죠. 그 동시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3번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는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 예치명의자 우리 프린트 16번 개공 예치명의자 누굽니까? 개공은 신체를 보전해야 된다. 7명 명의로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개공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은행, 신탁업자, 재신관서,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계약 이행관리 전문회사, 에스크로 업자 명의로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제3자 명의로 예치한다. 법원 명의로 예치한다. 매도인 명의로 예치한다. 매수인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X로 출제됐습니다. 예치 명의자 아닌 거. 자, 그 다음에 4번 개업공개사는 거래 당사자에게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의 명의로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없다 했는데 있죠. 여기 있네. 개공은 신체보전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공제사업을 하는 자 협회입니다. 협회가 공제사업하죠. 협회 명의로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게 현실적으로 예치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이론적으로만 공부하니까 지금 본 적이 없으니까 헷갈려요. 근데 미국 같은 데는 이게 에스크로우 제도라고 해서 이걸 활용하지 않고는 거래가 불가능하대요.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유럽 이런 데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거래가 활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세라는 게 있잖아요. 아파트 시세가 있는데 미국은 시세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래 사례 자체가 별로 없다고요. 우리나라처럼 아파트 막 획일적으로 아파트 해가지고 거래 건수가 많고 이러면 시세가 있겠죠.
그럼 시세 없기 때문에 그게 감정평가사가 평가해가지고 미국 같은 데는 개업공개사가 평가해가지고 요 금액에 팔면 내가 살게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 개업공개사한테 거의 팔아요. 우리나라는 개업공개사 못 사잖아요. 직접거래 금지하고 있죠. 외국하고는 많이 달라요, 시스템이. 저는 뭐 미국 같은 데는 안 그런 줄 알았더만 미국도 이거 다 써붙여놨더라고요. 우리 캐나다도 가보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그 좀 밴프 국립공원 있는데 그 가보니까 써붙여놨더라고. 금액 얼마? 뭐 10억이면 얼마지? 거기서 10억이면 한 1억 달러인가요? 1억이 아니고 갑자기 모르겠네. 1억이면 만 달러 정도 되나요? 곱하기 1000을 해야 되니까 100만 달러? 100만, 1000만, 억, 100만 달러, 뭐 그 정도 전원주택 이런 거 가격 써붙여 놓고 했더라고요. 그는 밴프 캐나다에는 완전 시골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캐나다가 호주 같은 데는 보니까 완전히 그 컴퓨터 모니터 화면으로 이렇게 해놨던데요. 어쨌든 대부분 외국은 법인이더라고. 법인의 분사무소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 우리나라처럼 개인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는 개인이 대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에 개업공개사 자기 돈하고 분리해서 관리할 수 있다 하면 X입니다. 하여야 한다. 분리해서. 시험에 분리해서 관리할 수 있다. X. 분리해서 관리해야 된다. 네 돈 내 돈 섞어놓고 찾아 쓰면 안 되죠. 분리해서 관리해야 됩니다. 할 수 있다. 시험에 X 이렇게도 출제됐습니다. 자, 3번. 2번은 3년에 한 번 나오고요. 3번은 해마다 시험에 출제됩니다. 3번은 해마다 시험에 출제된다. 금지행위. 우리 암기 프린터는 11번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공시 1번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을 하면 금지행위다. 개업공개사는 중개를 업을 해야 되죠. 남을 소개하는 걸 업을 해야 됩니다. 2번 아파트의 특정 동호수에 대한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 그 분양권 매매를 중개한 것은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 원칙적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매 제한 기간 중이라면 물론 안 되겠죠. 지금 2층 같은 데는 6개월만 넘으면 전매 가능하죠. 다른 데 투기과일지구 이런 데는 보통 뭐 한 5년, 7년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5년간 전매 제한은 크게 힘들진 않더라고. 5년간. 우리 주택법에 보면 10년 범위 내에서 전매를 제한할 수 있잖아요. 5년간 전매 제한하면은 입주하고 2년만 지나면 돼요. 어차피 입주하고 2년은 지나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잖아요. 1주택이면. 그 사용 검사 받으면 3년을 경과한 것으로 본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럼 입주하면 벌써 3년 지난 거예요. 왜냐하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거든요. 분양 계약 체결일로부터. 그 입주하는데 한 2년 6개월 가까이 걸리죠. 거의 대부분. 건물 짓는데 그럼 이미 3년 경과된 걸로 본다고. 그럼 2년만 더 있으면 된다고. 5년 전매 제한이면. 그럼 5년까지는 크게 문제되진 않아요. 어차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파니까 대부분이. 자, 그래서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 중개를 하는 것은 적법행위고 분양권 매매를 하면 업으로 하면 금지행위죠.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로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분양권 매매를 하면 건물 매매를 업으로 한 거기 때문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3번 상가 전부의 매도 시에 사용하려고 매각 조건 등을 기재하여 인쇄해 놓은 양식의 매매 대금과 지급기일 등 해당 사항을 기재한 분양계약서는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등과 관련 있는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냥 상가 분양계약서일 뿐이에요. 상가 분양계약서도 다 짓기 전에 미리 계약서 작성하잖아요. 4번 개업공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는 금지하는 규정은 효력 규정이다가 아니라 단속 규정입니다. 이게 틀렸습니다. 직접 거래했다고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라고요. 단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뿐이라고요.
이게 판례가 있다고. 매도인이 팔았는데 지금 집값 자꾸 올라가니까 매수인이 개업공개사가 샀다고요. 그러니까 무효를 주장했어요. 올라가니까 가격. 근데 무효는 아니다. 뭐 특별히 그 민법의 무효인 법률 행위가 아니라면, 통정의 표시나 뭐 특별히 민법의 무효가 아닌 한 단속 규정에 불과하다. 4번이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탈세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 등 중개하여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금지행위입니다. 비록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미등기 전매 그 자체가 탈세를 할 목적이 있었죠. 양도소득세야 양도 차익이 없으니까 안 내지만 취득세는 탈세할 목적이 있었잖아요. 미등기 전매를 하면. 그래서 금지행위에 해당합니다. 그 4번에 대한 판례 적어놨고요. 자, 다음은 4번 문제입니다. 중개보수, 시험에 중개보수 2문제 출제됩니다. 계산하는 한 문제, 일반적인 내용 한 문제, 틀린 것인데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매도, 임대, 의뢰인한테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제도와 관련된 실비는 매수, 임차, 의뢰인한테 받을 수 있습니다. 2번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보수 지급 시기는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합니다. 매수 신청 대리 보수는 약정이 없으면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입니다. 시험에 둘 다 출제됐습니다. 3번 주택 외의 중개사물에 대한 보수는 국토부령으로 정하고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다. 원칙적으로 0.9%죠. 주택 외는. 단 주택 외의 경우에도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는 0.5, 임대차는 0.4입니다. 그 빼고는 0.9입니다. 임대차도. 다른 출판사 모의고사에 이렇게 주택 외의 중개사물에 대한 보수는 국토부령으로 정하고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데, 국토부령에 의하면 매매든 임대차든 모두 0.9%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에 의해서 정한다. 옵니까 X입니까? 왜? 모두 이렇게 해서 오피스텔 이거 빠졌다고 X라고 해놨더라고요.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외거든요. 주택 외지만 우리 지금 방문가 기본세는 잘못되어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 주택이냐 주택 외냐를 사실상 용도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지금 기본세에 보면. 근데 사실상 용도가 아니라 공부상 용도예요. 오피스텔이 공부상 용도이기 때문에 주택이 외라고요.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주택으로 사용해도, 만약에 사실상 용도로 할 것 같으면 0.5, 0.4 따로 정할 필요 없다고 그냥 시도조례로 정하면 되잖아요. 주택이니까. 기본서에 있는 내용 그게 고치셔야 돼요. 중개보수에 대해서 주택인지 주택 외인지는 공부를 기준으로 한다. 그거는 뭐 제가 국토부에도 여러 번 물어봤고 시군구에도 물어보고요. 확인했습니다. 네? 모두 0.9X라고 그래요.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는 0.5, 임대차는 0.4니까 그래서 X라고요. 모두 다 0.9라고 해서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빼고는 임대차든 매매든 0.9 범위 내에서 모두 당사자 협의로 정하는 거 맞죠? 임대차도 0.9 맞아요. 주택 외의 경우 상가 같은 거는. 우리나라 중개보수가 문제점이 협의라는 게 이게 문제예요. 협의는 깎는 것만 가능하고 더 받는 건 안 되잖아요. 무조건 깎아라는 이야기잖아요. 그 무슨 난전의 시장에서도 잘 안 깎는데 요즘은 그 개업공개사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거잖아요. 맨날 그거 깎냐 안 깎냐 그거 가지고 실랑이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비애를 느끼게 된다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뭐 깎자 이런 거 없고 그냥 계약서 쓰고 나면 무조건 다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리 여러분들이 의뢰인 입장이라면 미리 협의를 해야 되겠죠. 다른 중개업소에서는 중개보수 안 받는다던데 너는 얼마 받을 건데 이렇게 미리 물어봐야 돼요. 그런 식으로 약간 뭐 다른 데서는 이거 뭐 100만 원만 받는다던데 어떻게 해줄 건데요. 싸게 해주면 여기 내놓고 안 그러면 그 안 받는다는데 지금 중개보수 안 받는 업체들도 많아요. 매도인한테는 뭐 집토스 뭐 이런 게 많이 생겼다고 이게 그래가지고 한쪽만 받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한 받는다던데 너는 얼마 받을 건데 이렇게 미리 말해야 돼. 미리.
그 중개업 하기도 힘들다는 이야기. 이제 자꾸 그런 업체들이, 대형 업체들이 생겨나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개업공개사의 고의가실로 의뢰인 간의 중개 의뢰인 간의 거래 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 중개보수 받을 수 없다. 개업공개사의 고의가실이 있는 경우, 개업공개사의 고의가실 없이 거래 당사자의 이행지체로 계약이 해제돼도 받을 수 있습니다. 5번 중개대상물인 주택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는 주택소재지 관할 시도조례가 아니라 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 암기 프린트 4번 맨 밑에 보면 따라서 분사무소에서 중개를 했다면 분사무소 관할 시도조례. 5번 틀린 것입니다. 1번 주택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이게 잘못됐네 이 문제가. 천분의 8이 아니라 천분의 6이죠. 6. 천분의 6으로 고쳐주세요. 천분의 6. (5번에) 1번 매매는 천분의 7, 임대차는 천분의 6 범위 내에서 15억 이상인 경우, 옛날에 천분의 8이었는데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천분의 6으로 고쳐주시고요. 매매는 천분의 7 최대가, 그 범위 내에서 다시 시도조례로 정합니다. 2번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중개한 경우 당사자가 거래 당시 수수하게 되는 총대금, 통상적으로 계약금, 기납부한 중도금,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판례입니다. 이거는 실제 주고받는 돈입니다. 분양가가 5억이고 계약금 5천만 원 들어간 상태에서 프리미엄 5천만 원 붙었다면 1억 주고 거래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1억에 대해서 곱하기 요율을 한다. 분양가에다가 요율 곱하는 거 아니고요. 3번 교환이면 거래 금액이 큰, 적은 게 아니라 큰 중개상물 가액을 기준으로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전부 주택에 대한 보수를 적용합니다. 5번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춰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의 임대차에 대한 보수는, 보수의 상한요율은 거래금액의 천분의 5가 아니라 임대차는 4, 매매는 5입니다. 매매는 5.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6번 교육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교육에 대해서 옳은 것. 실무교육을 받는 것은 개설 등록 기준에 해당된다. 실무교육 안 받으면 등록 못합니다. 수료증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등록 기준에 해당된다. 등록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 교육 안 받으면 못한다는 이야기죠. 등록 기준에 해당된다. 맞습니다. 니은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취직하려면 교육 받아야 한다. 개업공개사로서 폐업 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1년 안 넘었으면 안 받죠. 1년 넘었으면 받아야 됩니다.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하거나 취직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되고요. 사전교육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취직하거나 개업하려면 안 받아도 됩니다. 디귿 연수교육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입니다. 암기 프린트 53번에 있습니다. 틀렸고요. 리얼 연수교육 안 받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맞습니다. 답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그 다음에 7번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것으로 옳은 것입니다. 포상금 작년에 2문제 출제됐습니다. 공인중개사법 1문제, 매수 신청들이 1문제에서 2문제 출제됐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포상금은 한 건당 50만 원이고요. 2번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지급합니다. 포상금은 3번 시도에서 보조하는 게 아니라 국고에서 50%까지 보조할 수 있습니다.
4번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한다. 맞죠? 1월입니다. 5번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면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한다. 2건 이상이 접수되면 최초로 접수한 자만, 여러 건수가 접수된 경우에는 여러 건수가 접수된 경우 최초로 접수한 자 2건 이상이 접수된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균등하게 배분하죠. 균등하게 배분이 아니라 5번은 최초로 접수한 자입니다. 한 달 전에 접수되고 한 달 후에 접수됐으면 먼저 접수한 사람만 지급합니다. 2건 이상이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면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7번에 4번이고요. 8번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납부해야 되는 거 기역, 분사무소, 설치신고, 암기 프린터는 52번에 있죠. 맞습니다. 니어는 국토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내야 되죠. 그래서 니어는 틀렸고요. 디거 등록 신청, 리얼 분사무소 설치 신고 답 3번입니다. 암기 프린터 52번에 1번부터 6번까지 있습니다. 답 3번이 되겠고요. 9번 실무교육을 위탁받으려는 기관이 갖추어야 할 강사 요건. 오늘 문제 중에서는 9번이 어떻게 보면 최고 안 중요하겠네요. 강사 요건은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은 있는데 잘 안 나옵니다. 굉장히 이게 어렵고, 어렵다는 것은 별로 안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1번 전임 강사 2년 이상 유경험자, 2번 석사 3년입니다. 석사 3년. 석사 2년이 아니고 3년. 변호사 3번 2년 이상 유경험자, 4번 7급 공무원 6개월 이상 유경험자, 5번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건축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세무사는 3년 이상 유경험자. 박사학위 가지고 있으면 경력 없어도 되죠. 박사학위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이 법을 만든 사람은 박사가 전임 강사보다도 더 좋다는 이야기인데, 일본 같은 데는 박사가 전임 강사보다 더 좋아요. 일본은 교수들도 정년퇴직할 때 박사학위 받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저도 박사인데 전임 강사 못 돼요. 전임 강사 되면 바로 이제 조교수 되죠. 그 다음에 전임 강사가 더 높아요. 사실은 높다기보다 더 되기 어려워요. 박사보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실정은. 근데 미국, 일본 같은 데는 박사하기가 더 힘들다고요. 전임 강사 되기보다. 자, 어쨌든 그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박사하면 그 박사를 여기서는 엄청나게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경력 하나도 없어도 박사학위만 있으면 바로 실무교육 강사 될 수 있다. 9번에 2번이 답이 되겠고요. 10번입니다. 업무 위탁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국토부 장관,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협회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요. 2번 시험 업무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맞습니다. 대학 전문대학에는 시험 위탁할 수 없다. 지금 현재는 준정부기관인 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3번 시도지사는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니까 대학 전문대, 사이버대,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위탁할 수 있다. 맞습니다. 4번 시도의사 또는 시험 시행기관장은 업무를 위탁한 때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 업무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됩니다. 5번이 시험에 출제됐었습니다. 위탁받은 기관은 면적 100제곱미터가 아니라 50제곱미터 이상 강의실을 1개소 이상 확보해야 됩니다. 강의실 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는데 중개사무소 면적은 제한이 없죠.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